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 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오늘 지혜 다락방에서는 훈민정음의 길이란 책을 12년간 작업하며 한글 창제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박혜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혜 다락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각존자 신미대사의 평생을 정리한 훈민정음의 길 쓴 저자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작가님께서는 한글 창제와 해각존자 그리고 신미대사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984년에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인이시기도 하고 네. 또 고건축 사진작가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셨는데 어떻게 신미대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진작가로 작업을 할 때인 2000년도였습니다. 그때 네. 속리산 법조사 대웅버전 해체 작업을 하러 내려갔을 때 그 법당의 노보살님께 들은 이야기에서 단초를 얻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우연히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신미대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도 국어국문학을 전공으로 했고 이 깊게 다뤄보지 않았던 한 스님의 네. 말씀을 들었을 때 법당보살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한 추운 겨울이었는데 네. 제가 법당 밖으로 작업을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추우니까 차 한 잔을 주시면서 저 복천암에 옛 그 세종 때 한 스님이 계셨는데 훈민정음 창제 때 깊게 관여를 했다. 한번 알아보라는 말씀을 듣고 천둥번개처럼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과제를 하나 던져준 느낌이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화두 하나를 제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한글 창제하면은 세종대왕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신미대사가 한글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것들 어떻게 이제 와서 밝혀진 건가요? 이제 와서 밝혀졌다기보다는 뜨문뜨문 약간의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이라든지 혹은 불교대전에서도 해각존자 신미대사의 생물연대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세기 문헌들을 남김없이 찾아 읽으면서 추적을 했고 1403년에 나셔서 1480년에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냈습니다. 네, 사실 기록이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과정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화두 하나를 풀기 위해서 해각존자 신미대사의 행적을 따라가 보니까 모든 일은 사람이 이룩한다는 생각을 갖고 추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하나씩 찾아보니까 시줄과 날줄로 엮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얻은 결과를 오늘부터 4주간 지혜 다락방에서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해각존자 신미와 훈민정음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는데 첫 번째 강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첫 번째는 해각존자 신미대사가 어떻게 훈민정음의 창제에 관여했느냐라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세종께서 만드신 훈민정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서 해각존자 신미대사께서 인멸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박혜진 작가님의 첫 번째 강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세종대왕께서 왼손에 책을 한 권 들고 계세요. 우리가 쓰고 있고 알고 있는 훈민정음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이 기록 속에 나오는 것은 1443년 세종 25년 12월 30일의 일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 때부터 제 4강까지 한글이라는 이름을 대신에 훈민정음이라는 세종께서 만드셨던 그 당대의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현전 부작이었던 최만희 대감이 상소를 하나 올립니다.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왜 이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오랑캐 나라나 하는 짓이다. 세종 28년 9월 상한의 일입니다. 세상 속으로 내보냈던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연들을 품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박혜진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훈민정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1강의 큰 타이틀로 세종께서 어떻게 훈민정음을 창제했는가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광화문을 가시면 세종대왕 동상을 볼 수 있죠. 근데 저도 세종대왕 동상을 여러 번, 특히나 이 촛불 집회가 광화문을 가득 채웠을 때 여러 번 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세종대왕께서 왼손에 책을 한 권 들고 계세요. 뭔 책일까? 궁금했어요. 여러분 혹시 뭔 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세종회관 옥상에 올라가서 망원렌즈를 한번 당겨봤습니다. 봤더니만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들고 계셨어요. 세종께서 창제하고 만드신 책을 왼손에 펼쳐놓고 계시는데 너무 두꺼워서 처음에는 해가 좀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느낌이 안 가져서 찾아보니까 마침 훈민정음 해례본에 24쪽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얘기 속에 방언과 이어가 서로 달라서 소리가 있고 글자가 없어서 글로 통하기 어렵더니 하루아침에 만든 저 신공에 버금가는 솜씨 천고의 어둠을 밝혔다. 조선에 천고의 어둠을 밝혔다라는 멘트가 아주 어떻게 보면 확 올라왔습니다. 촛불 집회 때 가득 찼던 촛불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훈민정음이 조선의 만고의 어둠을 밝혔다. 이 멘트를 마침 왼쪽 손에 들고 계시는 걸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가지고 있는 것은 1446년 세종 28년도에 만들어진 책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고 알고 있는 훈민정음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는 것이 기록 속에 나오는 것은 1443년 세종 25년 12월 30일의 일입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세종께서 그 해가 마무리되던 날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기사가 단 2줄만 실록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었던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그 글이 실록 속에 들어왔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모방했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었다. 글자를 합한 연후에야 글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강의 때부터 제 4강까지 한글이라는 이름을 대신에 훈민정음이라는 세종께서 만드셨던 그 당대의 이름을 쓰려고 합니다. 한글이라는 그 단어는 1920년대에 한글학자인 주시경 선생께서 붙여두셨던 이름이지만 저는 창제 초기로 돌아가서 세종께서 붙여준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4강까지 시작을 할 얘기입니다. 근데 1443년 12월 30일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딱 2줄 속에는 글자는 간단 명료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끝이 없다.
이것을 일러 훈민정음이라고 했다. 딱 두 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00, 한 두 달 보름 뒤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최만리 대감의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불과 한 두 달 20일 뒤의 일인데 1444년 세종 26년도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집현전 부작이었던 최만리 대감이 상소를 하나 올립니다. 근데 혼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그 집현전의 학자 중에 중견들의 학자들과 같이 연명 같이 이름을 써서 올리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훈민정음 반대 상소문이 아니고 지금 가만히 읽어보시면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최만리 상소문이 6개 항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최만리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훈민정음을 쓰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 훈민정음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신석조라든지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초검, 조군 등이 함께 연명을 해서 올리는데 상당히 상소문이 과격합니다. 상소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도대체 왜 이 바쁜 국정을 보고 있는 왕이 쓸데없이 왜 이 새로운 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건 오랑캐 나라나 하는 짓이다. 실질적으로 이 최만리 상소문은 가만 들여다보면 오늘이나 옛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기득권 세력들 속에 있는 최만리 대감과 다른 분들은 바뀌질 않기를 바라요.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야비하고 쓸모없는 글자를 만들어 뭐 할 것이냐고 세종께 속칭 엉깁니다. 그러면서 그 상소문 속에는 몽골이나 티베트나 일본이나 같은 나라들만이 문자를 가지고 있다. 그 오랑캐 나라나 하는 짓이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단초가요. 그들도 집현전에서 이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문자가 있었고 티베트에도 문자가 있었고 여진에도 문자가 있었고 몽골에도 문자가 있었다는 것을 집현전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훈민정음, 한글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어문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어문이라는 그 이름이 최만리 상소문에는 무려 27번이나 실질적으로 훈민정음, 정음이라 말을 하지를 않고 세종 또한 훈민정음이라 말 대신에 어문이라는 말을 같이 맞받아칩니다. 물경 한 27번 정도가 실록에 등장을 하는데 이 쓸데없이 지금 어문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면 이건 꼭 문명에 크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야비하고 상스럽고 아주 쓸데없는 아무런 쓸데가 없는 글자를 왜 만드느냐라는 상소문을 받고 세종께서 고심을 합니다. 불러드립니다. 7명을 다 불러들여서 니들이 말하는 야비한 글자, 소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원효대사의 아드님인 설총이 만든 이두향찰은 옳다고 하고 임금인 내가 지금 만든 훈민정음은 옳지 않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그럼 니들이 성음을 아느냐. 운서를 알아? 사성과 칠음이 몇 개인지를 알고 잠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들 때 요즘 말로 하면 빅데이터죠. 이런 많은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세계 문자가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모르니까 아무 대답들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분들이 처음에는 훈민정음 창제를 할 때 반대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 돌아와가지고 삼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들 때는 너희들이 다 옳다고 하고 지금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꾼 다른 사람들은 다 두는데 말을 바꾼
정창손과 김문 의원부에다 하옥을 시켜버립니다. 하옥을 시키고 다른 사람 다 풀어주고, 근데 김문만은 태형을 치고 감옥에 의원부에 하옥을 했다가 나중에 풀어주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득 1440년도 뒤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상 속으로 나온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하고, 지금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게 46년, 세종 28년 9월 상한의 일입니다. 세상 속으로 내보냈던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연들을 품고 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얘기들이 이어지겠지만, 근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 속에 묘한 상징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훈민정음 해례본 첫 장에 세종대왕의 어제 서문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라 말씀이 둥국에다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철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헐빼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혀디 못한 놈이 하느라.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로니 사람마다 수빈 이겨서 날로 쓰게 편함께 하고자 할 따람이라는 이 메시지가 한자로 번역하면 54자입니다. 이 54자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최만리 상수문 안에는 처음 문자를 만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숫자는 28자였는데 최만리 상수문에는 27자로 옵니다. 27 더하기 27 하면 54시 되고 54 더하기 54 하면 108, 108 숫자가 됩니다. 한자는 54자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나라 말씀이 하고자 할 따라밀이나까지가 108자입니다. 이 안에는 묘하게도 불교의 법수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8번뇌의 세계가 이 안에, 그 숫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종께서 서문을 쓰면서 가장 강조한 것은 뭐였냐면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불상유통이라는 멘트를 하시는데 어여삐 여기셨다는 것은 좋은데 서로가 통하지 않으면 불통의 세상을 소통의 세상으로 바꾸겠다라는 국정 메시지를 세종께서 이 안에 포함시켜 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백성이 편해야 된다. 요즘 말하면 국민이고 또 이 민중이지만 이 백성들이 편하지 않는 삶을, 불통하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나라를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뜻 안에 훈민정음 어제 서문 안에 불교의 교리인 숫자들이 은밀하게 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그 훈민정음 해례본 안에 그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8명의 학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집현전 대제학을 했던 정인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 박팽년, 또 성삼문, 신숙주, 익히 알고 있는 8분들의 이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부터 관여를 했느냐, 아니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보고서를 만들 때만 참여했느냐.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선대에서 연구해 두었던 훈민정음의 1등 공신인 정인지를 비롯한 8학사들이 모든 일을 다 했다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첫머리에는 세종대왕의 어제 서문이 있고 그 28쪽 뒤쪽으로는 정인지의 후서가 있습니다. 서문이 있는데 서문에서 정인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스승이 없어도 혼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스승이 없어도. 그리고 이 훈민정음의 깊은 연원과 정밀하고 묘한 이치는 지금 이 서문을 쓸 때 같이 참여했던 8분의 학자들도 능히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묘한 이야기를 정인지 후서 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결코 이들이
그러니까 후민정음을 창제했던 후민정음 집현전의 팔학사들이 후민정음을 창제할 때부터 참여하지 않았다는 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이면에, 그 뒤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라는 것이 의문점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부터 제가 22년 동안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인지 후서가 세종께서 돌아가시고 영릉에 들고 나서 만들어진 세종실록 속에 똑같이 편입이 됩니다. 들어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훈민정음 해례본 속에는 이름자 앞에 반드시 신은 신 정인지, 신 최항, 신 박평년, 신숙주, 성산문, 최항, 이설로라고 들어있는데 임금이 돌아가시고 만든 실록 속에는 신자를 다 빼버립니다. 임금 안 본다고 신자를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 서문 안에 들어있던 한자들도 우리가 편안게 하고자 할 편자를 그 변소 변자로 바꿔버립니다. 똑같은 한자입니다. 우리가 판별하다 할 때 변자 또한 약자체로 바꿔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 저 세종실록을 편찬할 때 최고의 우두머리가 정인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종보다 한 살이 위였고,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집현전 대제학으로서 일가를 이루었던 정인지 또한 실록 속에 넣을 때는 자기 글 속에 신자를 빼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 딱 있습니다. 정인지께서 그 이후에 어떤 글로도 훈민정음으로 글을 쓴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딱 하나,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훈민정음 해례본을 했던 그 8학사들이 남긴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동국정운이라는 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종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 때 결왈이라는 아주 그 새로운 패턴의 글을 하나 남겨둡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종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 때 새로 만든 문자의 해설서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종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의 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모법연화경이라든지 능엄경이라든지 부처님의 개송과 찬송에 버금가는 그 패턴의 이야기들을 훈민정음 해례본 속으로 당겨옵니다. 그러면 이 훈민정음 해례본 속에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과 모음에 가나다라 마바사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란 이름자가 없었습니다. 기역은 군자, 처음 표현하는 소리와 같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역에서 줄 하나를 더 그으면 기역이 되고, 니은에서 줄 하나를 더 그으면 디귿이 되고, 디귿에서 줄 하나를 더 그으면 티귿이 됩니다. 오음을 가지고 한 줄만 더 그으면 글자가 머릿속에 보일 수 있도록 눈을 감아도 기역과 니은과 미음과 시읒과 이응이라는 5자를 만들어 두고 거기서 하나씩만 더 넘어가면 이응이 히읗이 되고 이읒이 히읗이 되고 시읒이 줄 하나를 그으면 시읒이 되고 시읒에 점 하나를 더 찍으면 치읒이 되고 같은 과 안에서 소리가 변해가는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둡니다. 요것만 외우면 머릿속에 넣어두면 눈을 감고도 글자 꼴이 보입니다. 변천되는 것들이. 시읒이 지읒이 되고 지읒이 티귿이 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으로 익히고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뒀습니다.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가획의 원리가 우리가 어금니 소리다, 혓소리다, 입술 소리다, 입소리다, 목구멍 소리다라고 하는 인체에서 그
글자 꼴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다는 건 이건 탁월한 생각들이죠. 과연 그럼 그 만든 것들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늘상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글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글꼴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 붙일 때부터 글자 꼴이라고 해야지 글꼴이라고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장의 꼴인지 말의 꼴인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글자가 가진 꼴, 글자 꼴이라고 글자자의 자자를 하나 빼버리니까 뜻이 잘 통용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들고 나왔고 첫 번째 작품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용비어천가입니다. 조선 왕조가 만들어진 개국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125장의 노래. 그 학교 다닐 때 저 국어 시험 치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저 해동 육룡이 나라사, 또 드라마에서도 뭐 해동 육룡이 나라사,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이 아니면 새 꽃들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람에 아니 그칠세 내일어 바라래 가라니. 제일 먼저 만들어 두었던 노래가 125곡입니다. 이 5곡이 실질적으로 책으로 편찬이 돼서 500부를 당대 최고 윗선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5만 원꼴이 나오기 전에 만 원꼴을 보시면 세종대왕의 어진이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봉우리가 가득한 산이 보이시죠? 네. 이걸 많은 분들은 일제강점기 때 1월 5학도 해와 달이 그리고 5 봉우리가 있었던 1월 5학도라고 하지만 아주 잘못된 이름입니다. 일제 식민지 사학자들이 붙여둔 잘못된 이름입니다. 본디 옛 우리 어른들은 뭐라고 썼냐면 오봉병 5 봉우리가 있는 병풍이다. 해와 달이 있고 거기에 5 봉우리가 있고 그 중간에 보시면 묘한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용비어천가 2장이 들어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꽃되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발 아래 가라니니까 해와 달 사이에 2장의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이 바다 샘이 깊은 물과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 두 개의 상징어를 한순간에 두셨던, 그래서 우리가 5만 원권이 나오기 전에 만 원권일 때는 그 제일 중앙에도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만들었던 그 글자 꼴을 목판본으로 새겨두었던 용비어천가의 제2장을 우리 집회 속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세종께서 만들었던 용비어천가를 노래말로 바꾼 악보입니다. 이 정간보라는 악보가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서양에서에게는 오데카톤이라는 5선 악보보다 54년이나 앞선 악보입니다. 이 32칸으로 만든 정간보인데 이 안에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비어천가를 노래로 불렀습니다. 요즘 방탄소년단들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K-팝의 가장 오래된 원형이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정간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글자 꼴을 잘 보세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정간보 속에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많은 학자들도 세종실록 부록에 악보가 실려 있다는 얘기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작은 글자에는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제가 이 글자 꼴과 연관된 것들을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자 한자 다 모아봤습니다. 돋보기로 크게 보니까 금속 활자체로 찍어낼 수가 없어서 그 실록을 만들 때 사관이 한자 한자 썼습니다. 손으로 쓴 글입니다. 우리 손글씨라고 그러죠. 이 손글씨인데 한번 글자 꼴 잘 보십시오. 글자 꼴들이 가장 오래된 손으로 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팔학사들이 정인지나 성삼문 박평년이 쓴 글이 아니고 실록을 담당했던 실록 간행의 한 서원이었던
분의 글솜씨입니다. 글자 꼴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면 일세, 그리고 점이 하나씩 찍혀 있는데 이건 소리입니다. 악센트라고 그러죠. 발음을 할 때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강조해서 읽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서 이걸 가르쳐야 될 국정교과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국정교과서가 뭐냐? 지금 보시는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이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자본인데 훈민정음 언해본은 이제 우리말로 언해를 한 겁니다.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운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해서 그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나서 세종께서 탁월한 기획을 하나 합니다. 뭘 하냐면 가르쳐야 되는데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과거 시험에다가 과거 시험형 과목 속으로 훈민정음을 밀어넣습니다. 세종 29년 4월 20일 20날의 일인데 하급 관리들의 문과 본과 시험 속으로는 당신이 밀어넣지를 못하고 하급 관리들이 시험을 볼 때는 요 글자를 합쳐서 쓰는 것만 하더라도 시험에서 뻐주겠다라고 해서 밀어넣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국정교과서가 훈민정음 언해본, 뒤에 석보상절과 또 다른 책으로도 편입이 됩니다. 지금 그 국정교과서가 아직도 찾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단 한 권밖에 나온 적이 없었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소위 상주본이라고 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팔학사들이 제일 먼저 만든 책은 동국정운, 운서입니다. 그 운서를 만든 외에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종대왕께서 부인인 소원왕후 심씨께서 세종 28년도에 돌아가십니다. 3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세종대왕의 다함 없는 아내 소원왕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세종은 경복궁에 거의 거주를 안 하세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소원왕후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이 석보상전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하나하나 다 모아서 만들어둔 책을 어디서 작업을 하냐면 경복궁에서 나와서 수양대군,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수성동 계곡, 인왕산 및 수성동 계곡에 나오셔가지고 작업을 하십니다. 천함을 열었다 그럽니다. 전국에 있는 경전들을 다 수양대군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수양대군의 집에 별실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서 작업을 하는데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팔학사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각존자 신미대사의 둘째 동생인 김수원 선생하고 작업을 합니다. 이래서 지금 훈민정음의 역사가 불교와 어떻게 전맥을 갖고 바뀌어 나가는가. 그러니까 석보상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석보상절의 서문을 수양대군이 씁니다. 이 수양대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신 어머니의 추천을 위해서 여러 불경을 모아서 따로 만들어서 석보상절이라 하고 정음으로 번역하여 새겼다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쉽게 알아가지고 불법승에 귀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서 호련히 국상 끝날 때까지 이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모아놓은 추각해둔 이야기를 룸빈에서 나서 구시나 가르의 일면에 들 때의 과정을 아주 이야기체로 풀어둔 문장도 쉽고 쏙쏙 들어옵니다. 그걸 대자하면서 어머니를 위한 법회를 열 때 대사들이 거기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이 석보상절에 들어있는 비주얼 텍스트입니다. 팔정도, 팔상도 그러죠.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와서 돌아가실 때의 과정이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도솔 내의하시고 비남강생하시고
사문을 유관하시고 유성 출가를 하시고 설산수도를 하시고 제일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여줍니다. 녹원전법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쌍림에서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 8개의 그림의 목차를 가지고 석보상절을 이끌고 갑니다. 이 석보상절 안에는 총 28권의 대표 경전들을 모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보라든지 또 혹은 그 아유광전이라든지 또 안락국 태자경, 목련경 이런 불전과 대성경전과 논서들을 죄다 모아둬서 일반인들이 우리 콩나물을 파는 분들이나 혹은 고기를 잡으러 가는 분들이 읽는다 하더라도 쉽게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 둔 책입니다. 이런 것들을 죄다 모아서 제가 2014년도에 훈민정음의 길 해각존자 신미평전을 냈습니다. 이 세종께서 만들어 두었던 이 언해본이 앞서 말씀드렸던 석보상절 첫머리에 읽고 익히고 훈민정음을 익히고 나갔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어 나가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훈민정음 언해본입니다. 이 언해본이 앞서 말씀드렸던 석보상절의 교과서와 같이 실렸고 이 훈민정음 언해본을 읽기만 하면 정음을 익히고 바로 이 책들을 다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들이죠. 그러면 이 해각존자 신미대사께서 어디서부터 석보상제를 만들 때부터 훈민정음 창제와 연관된 것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파악은 되지만 그런데 과연 팩트라는 그 문헌의 기사와 기록과는 다르게 훈민정음 언해본 그리고 석보상절 그리고 국상, 불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부터 세종께서 아파가지고 수양대군 집에 나와서 수양대군과 그다음에 안평대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나중에 개유정난을 통해서 사이가 벌어지고 또 사형을 당하고 하지만 그 당대 훈민정음을 만들 때까지는 형제들 간의 사이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강 때 세종께서 만든 훈민정음이 소노가 돌아가시고 나서 석보상절이라는 또 다른 책으로 올라탔고 그 석보상절을 보고 세종께서 월인청강지곡이라는 노래말을 씁니다. 이 또한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확산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책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얘기의 요체는 제1강의 요체는 어디에서부터 훈민정음을 만들어줬고 활용했는가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통에 불통이면 끝까지 불통이고 소통이면 끝까지 소통일 수 있는 그 근본을 세종께서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되어 나갈 것인가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강연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강연을 들으면서 한글 창제와 또 불교가 많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조선 시대에는 억불 정책이 좀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한글과 불교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승유옥불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네.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들이 신라 때부터 네. 고려를 거쳐 조선까지 네. 면면하게 이어져 왔던 그 뿌리들을 네. 세종께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의 때 잠시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네. 유자들이 내세우는 사서오경들이 네. 훈민정음으로 세종당대 때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네. 백성들 속으로 가장 알고 익히 빨리 스며들 수 있는 불경이 더 네. 훈민정음을 확산하는 데는 요긴했죠. 네. 그러면 더 많은 백성들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불경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 또 세종대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치밀한 전략이고 네. 전술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들으니까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좀 더 이제 세종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네. 훈민정음을 어떻게 보급하고 확산할까를 고민했던 어린청강지곡과 연관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